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네,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더 확전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주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공중파에서 방송 섭외가 왔는데 예. 이제 주말에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투입될 걸로 보고 섭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 악화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 국제사회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마냥 응원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번 주 이제 막 월요일 날 되자마자 한국 언론에 일제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중 모드로 돌아섰고 유엔이 우려를 표명했고 이란이 또 경고를 했고 이라는 등 뭐 유럽연합까지 마찬가지고 이집트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막자. 이거는 파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교착 상태로 약간 시간을 끌 것 같은 이런 최악은 어떤 걸 상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자 지구에 2005년에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재점령하는 방식인데 점령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무엇을 점령이라고 보느냐 하는 건데 마구마구 사륙을 하면서 군사적 우세를 가자 지구에서 확립한다. 이걸 점령이라고 보면 가능해요. 무고한 희생이 엄청나게 희생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마스가 아닌 그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법과 질서를 그럼 이스라엘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찾아냈는데 랜드 연구소에서 5월에 발간한 하마스 특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 보니까 이런 주장이 실려 있어요. 하마스를 너무 견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가자 지구를 점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괴멸시켜버리면 더 극단적 무장단체가 나타나니까 공격을 못할 정도로만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고서를 보고 참 이게 불과 넉 달 전에 나온 보고서구나. 이게 기가 막히는데 그게 바로 여태까지 잔디 깎기라 그래서 더 거울러 오지 못하게 그냥 위에만 친다는 이런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제 잔디의 뿌리를 갖다가 이제 뽑아내는 정책이 되면은 감당 못하는 이제 그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상군 투입은 쉽지 않다. 이거는 아마 하마스가 또 파놓은 함정이기도 하고 아마 그러니까 이제 지상군 투입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에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가 팔레스타인 정착지인데 네. 가자 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를 일단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지상군 투입해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하마스만 솎아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차원에서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최악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선 어디까지가 하마스고 어디까지가 민간인이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정규전이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군하고 할 때는 뭐 북한의 몇 군단, 몇 사단, 또 어느 부대가 어디, 유니폼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형체가 없는 아메바 같은 조직인데 그리고 또 국제 네트워크도 돼 있고 그 어디까지가 하마스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종전과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얘기하지 그 대안이 없이 뿌리 뽑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실제 이스라엘의 이제 극우 시오니즘당 소속 장관들이 주장하는 건데 인종 말살이나 국제 난민화 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해외로 추방해서 난민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을 맹세시키고 2등 국민으로 흡수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단일 국가를 강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에서 사해까지 여기를 유대인 단일 국가로 일색화하자는 게 지금 시오니즘당의 스모트리히 예. 그 재무장관의 입장이고 실제로 그런 어떤 노선에 따라 가지고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가자 지구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난민화하는 건데 그 어느 나라가 그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며 이거 뭐 답이 없는 얘기죠. 이거 시리아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몇백만 난민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그 생각만 해도 상상도 못할 얘기죠. 지금 이제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공격으로 비인도적인 행위가 자행되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이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피신하라 이렇게 전단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피신하면 더 공격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니까 인질로 방패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피신하지 마라. 그래서 어제도 영상을 보니까 피난 행렬에 승용차가 막 파괴되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70명이 피난 중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도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피난이 불가능한 이제 병원의 환자들도 있고요, 노약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책 없이 물과 식량 없이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난 자체도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감, 그다음에 영영 추방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복잡한 혼란입니다. 그래서 2개 통로를 열어줬어요. 약 한 6시간 동안 2개 통로로 피난을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통로에서는 피난 중에 벌써 7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런 어떤 사지에 몰아놓고 그냥 극한적인 압박을 가하는 건데 이건 100만 명이 피난을 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 대체 수용소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이제 그냥 야지에 방치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야말로 진짜 재난이죠. 지상군 투입이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전쟁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네타냐후가 우리에게 도덕을 강의하지 마라. 이렇게 국제사회에 얘기하면서 이건 마치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피해 보복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상군 약 3만 명이 가자지구 일대 직결해서 중무장한 상태로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고조되나 이제 전단 살포와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민간인 대피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후에 쏟아질 공습이라든가 추가 공격에 대한 또 하나의 명분 축적으로도 보여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지상군은 투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공습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그 공습과 더불어 가지고 에너지, 식량, 전기 등을 통제하는 일종의 봉쇄 정책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삼면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도 봉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지상군에 의한 매우 어떤 복잡한 전쟁 못지않게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관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걸 여쭤봤는데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크지는 않다고 다들 얘기하지만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밀어붙이기 정책이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휘말려가는 5차 중동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평가할 수 있어요. 마치 1차 대전 때 같은 거예요.
아무도 전쟁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가지고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니까 무엇에 홀린 듯이 전쟁에다 빨려드는데 훗날 역사가들이 1차 대전은 침략자가 없는 세계대전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전쟁의 진짜 주범은 무정부 상태가 전쟁의 진짜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이 그렇습니다. 중동 상황을 보면은 어떤 하나의 국제적 거버넌스가 부재하고 또 어떤 그 종족과 정파, 종교 간의 그 갈등이나 적대, 원초적 증오심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헤즈볼라, 즉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무장 봉기. 두 번째는 그 국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뭐 예멘 등지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지하드, 일종의 또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이쪽 동향을 봐야 되겠고요. 또 예멘의 시아파 세력인 후티 반군을 또 봐야 되겠고, 이 전체 맹주로서 이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건데요. 이란이 지금 정부 입장은 일단은 이 전쟁에 개입할 생각 없다. 우리는 배후가 아니라 그러지만은 정부 외에 종교 지도자 밑에 있는 혁명 수비대가 정부의 통제에 얼마나 받고 있느냐.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어느 하나의 무장 충동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것도 유념해서 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제 세계 각국에 번지는 그런 영향도 어제 상당히 좀 제가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네. 파리에서는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는 시위,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막 이렇게 충돌할 분위기까지 연출이 됐는데,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놓고 이렇게 갈리는 것도 걱정되지만, 오늘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는 거 보니까 기습 공격을 하더라. 우리가 지금 9.19 군사합의로 대북감시 정찰 제대로 못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윤재욱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이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더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여론이 분열된 인상을 준다면 북한에서 이를 빌미로 군사 도발을 감행하거나 남남 분열 공작을 펼칠 위험이 정대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도 그렇고 9.19 군사합의 무용론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니까 왜 그러는지는 짐작이 갑니다만, 지금 효력 정지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군사합의서 성격을 대부분 어떤 우리의 그 발목을 잡는 부당한 협정으로 이해하는데, 이 군사합의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이 군사합의가 무력화되면 정전협정도 위협받습니다. 정전협정도. 왜 그런가 하면 원리는 이런 거예요.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 21건의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교전당사국들이. 예. 그중에 19건이 실패합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무력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 정전협정은
지난 70년 넘게 6.25 전쟁 이후로 또 하나의 전쟁을 막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협정이고, 이 정전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평화를 누려왔다고 해도 과언인 성공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냐? 그거는 군사분계선 이래 남북으로 해놓은 DMZ, 즉 비무장지대와 중립수역 설정이고, 이걸 감시하고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게 가장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사합의선은 뭐냐 하면은 정전협정에 그 탁월한 요소가 있어요. 완충구역. 예. 이거를 지금도 불안하니까 더 확장시키자. 예를 들어서 비행금지 구역이라든가 또 그 해상 사격 훈련을 금지하는 구역을 더 넓게 해가지고 정전협정의 그 탁월하고 좋은 점을 더 확대시키자.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게 9.19 군사합의고, 이 군사합의는 정전협정 말고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군비통제협정이에요. 단 하나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역사적, 정치적, 우리 안보적 의미가 이게 엄청나게 그 중차대한 걸 간과하고, 지금 이걸 파기하거나 무력화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송골매라고 예. 그 사단급 드론을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저번에 작년 12월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예. 날라왔을 때 우리도 올려보냈잖아요. 그게 송골매입니다. 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전술 감시 정찰이에요. 전술 정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없으니 우리가 유리하다 그러지만 사실 이 군사합의에 저촉받지 않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라고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지금 드론이 지금 한반도에 정찰기로 운영 중이고, 금강백도 정찰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휴전선 이남 쪽에서 팔자 비행을 하면서 북한의 영상과 신호 정보를 확보하는 걸 24시간 하고 그 정보를 미국에도 주고 있어요. 이건 아무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사단급 드론을 날리겠다는 뜻은 이건 북한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북한도 지금 드론 위협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북한식 이제 그 드론이라든가 또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는데 북한은 못한다? 이것도 잘못된 오산이고, 결국은 군사합의서의 장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군사합의서 체결 이래로 1년 평균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1년에 평균 2건이고, 군사합의 체결 이전엔 2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에 좋은 걸 완성시키는 하나의 보조적인 형태인데, 이 군사합의서가 무너지게 되면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극도로 나빠져요. 평화수역이 선포되고 나가지고 백령도, 연평도 일대 주민들의 조업 시간과 조업 구역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올해 꽃게가 풍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는 중국 어선 못 오게 하고 우리가 가서 조합해 영토를 넓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득이 증대된 게 물거품이 된 이 평화배당금이 날아가고, 두 번째는 이 군사합의가 이게 가짜 평화라 그래가지고 무력화되게 되면 4.27 군사합의도 따라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북한이 4.27. 선제적으로 할 거예요. 예. 판문점 예. 4.27 군사합의. 이거 이제 그럼 북한은 그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대북 전단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적경 지역에 200만이 사는 적경 주민 입장에서 보면 밤에는 남과 북이 동시에 확성기 틀어대서 아주 생지옥을 만들고, 낮에는 탈북단체가 와가지고 전단 뿌린다 그래서 그거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예. 찾아낸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러니까 밤낮으로 그냥 시달릴 때,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의 수준의 어떤 추락,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민생에 있어서 고통, 이런 부분을 수반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군사합의서 무력화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문재인 정부 때 합의가 다 위태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박근혜 정부 때로 그대로 되돌아간다. 그 다음에 서해에는 북한군이 이제 그 사격 훈련을 한다든가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면은 이명박 정부 때 식으로 대형 군함을 올려보낼 거라. 천안함 사건이 왜 일어나냐?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 이 세 건을 기억해 보시라 이거예요. 다 대북 전단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그 힘의 공백 상태에서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하다가 해역에서 육지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막는 게 9.19 군사 합의인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 드론 못 띄워가지고 불편하다 지금 요 얘기 하나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국방부의 사단장들 사고방식이지 이게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 이게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남북 합의 때 보니까 우리 대북 확성기 트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민감하던데 그게 그렇게 북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예. 그 확성기 있는 주변 100m 이내만 접근해도 구토가 나와요. 참을미하는 것처럼. 이 음파의 이 생태 교란이 5분 안에 구토가 나온다고. 아, 실제로 어떤 그 메시지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물리적으로 어떤 피해가 우리 있군요. 스스로가 그렇고 예. 그다음에 북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서 수십 킬로, 10킬로 떨어진 데도 생생하게 들리는데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하면서 탈북 권유, 체제 존엄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탈북하라고 권유했죠. 그런데 한 명도 탈북 안 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또 조선일보가 뭐라 그럴까 봐 하기는 하는데 편성을 바꿔가지고 아이돌, 연속극, 뭐 생활, 날씨 이런 걸로 하니까 이제는 무더기로 탈북을 하네 또. 그래가지고 어떨 땐 3명, 6명씩 넘어왔거든요. 합동신문을 하니까 그 방송 진행하는 여성 동무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네. 또 이런 어떤 희한한 상황이 되다가 4.27 그 군사 합의가 있고 나서 그걸 중단한 거예요.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이 확성기는 이게 거기에다 북한도 같이 틀어대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웅웅거리는 게 멀리 주거지에서도 예. 밤새 이게 소음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굉장히 민감하고 더 민감한 거는 대북 전단이죠. 이거는 모욕이고 굴욕이라고 보니까. 아니 대북 확성기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9.19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네.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지금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가 39.4, 정지해서는 안 된다가 52.0, 네. 모름이 8.6 이렇게 나왔어요. 12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지금 여론조사도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가 더 높게 나오는데 왜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유지 쪽, 효력 정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제가 어디 그 토론회 같은 데 가서 이것의 심층 진단을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국가가 안보 지상주의 국가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예. 경제, 사회, 정치적 이익도 안보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고 종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보 국가인데 결국은 한쪽 수레는 안보 지상주의, 다른 한 축은 극우 통치. 이 두 가지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어떤 그 정치적 기획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9.19 군사 합의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좋아하는 국민 없습니다. 90% 이상 반대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하고 티격태격하고 맨날 안보 불안해서 살자 이것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하나의 어떤 그 존재하는 실체로 보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 무장 평화론, 가짜 평화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가 네타냐후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적골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가 어제 보니까 한 인터뷰에서 네타냐후를 보면 윤석열이 보인다 이런 어떤 굉장히 센 발언을 하시던데 그게 둘이 비슷합니다. 이게 9.19 군사 합의 같은 것들을 만들고 평화 장치를 만들고 했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적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훈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거꾸로. 끝으로 세계 모든 전쟁을 미국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미국이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데서는 대체로 안 일어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또 이스라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북관계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혹시 우리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그건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말에 나온 뉴스가 그 북한과 러시아 간에 수천 개의 거의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화물이 이동했다. 이거는 군사 교류가 시작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지금 굳혀가는 중인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주변 관계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 작가 중에 그 유발 하랄이라고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스타가 된 그 학자가 11일 날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조국을 향해 쓴 글입니다. 네타냐후의 극우 포퓰리즘이 오늘날의 비극을 초래했다. 하나도 성찰하지 않고 안보 포퓰리즘으로 하다가 이 지경 됐다 하면서 굉장히 거친 비판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그걸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전쟁은 안 된다. 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의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대 레이더 오늘 또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작년에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키이우 북부에서 그 이후 이루어진 잔혹한 참상에 아주 전 세계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그때 당시에 잔혹한 참상이 훨씬 더 빠르고 압축적으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충격의 강도가 더 커요. 지금 인도주의 위기의 수준이 어떠냐 하면은 이미 급수는 바닥이 난 것 같고 식량은 앞으로 길어야 2, 3일치. 가자지구에. 가자지구에. 거기에다가 지금 부상자, 노약자, 약자들은 사실은 병원에 가봤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제 그 병원에 또 폭탄이 병원을 떨어져서 폭격했잖아요. 자그마치 500명 사망했고. 제가 이런 광경을 보면은 한편의 어떤 지옥의 묵시록 같은 하나의 어떤 그 잔혹한 장면이 이게 21세기 문명 사회에 이런 일이 가능하나.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문명의 기반이 이렇게 취약한가 싶을 정도로 아주 어떤 인간 본성의 마지막 그 끝판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처음에 전쟁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일으켰지만 이제는 여론이 뒤집힐 판이라서 거꾸로 이스라엘 만행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가 규탄을 하거나 견제를 하는 분위기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에 원래 대다수의 언론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보고 있었던 거는 지상군 투입이 아니고 인지를 구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하마스의 참수 작전, 즉 하마스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실제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마스의 무장 세력의 어떤 기관 조직이나 그 리더십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는 동선이 노출된다거나 하나의 어떤 그 조직의 흐름이 노출되면 가차없이 폭격을 해버리는 걸로 현재 공중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상군 투입 못지않게 엄청나게 잔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말하자면 학살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바이든 얘기하기 전에 전쟁 중에도 원래 적십자 차량은 공격하지 않고 병원 폭격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워낙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 충격이 크고 지금 또 하마스 공격 예상 못했다고 이스라엘 군 책임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심성이랄까 그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권고를 거의 단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는, 말하자면 독불 장군이랑 독특한 심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이스라엘에는 국방 정책이나 안보 정책이 없어요. 오로지 생존 정책만 있어요. 예. 상대방을 어떤 매우 공격적인 전략으로 처참하게 응수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런 식의 어떤 정신 세계가 건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을 보면 첫째, 선제 공격을 선호하고, 두 번째, 국제사회나 동맹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단 한 개의 미군 부대도 없습니다. 미국 성조기가 이스라엘 영토에는 펄럭이질 않아요. 동맹은 휴지 조각이라 그러는 나라예요. 오로지 내가 판단해서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 동맹에 구애가 되면 내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량의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이 뼈저리게 굴복할 때까지 응징한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지난 한 80년간의 이스라엘 정신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되다가 2006년에 헤즈볼라하고 전쟁에서 처리가 좀 가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되니까 이스라엘 총리의 목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놔두질 않아요.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국제사회 우려가 분명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마스와 관계되어 있는 하마스 지휘부와 그 주변 세력까지 어느 정도 동선이나 징후가 노출되면은 즉시 응징한다는 이 전법으로 망설이지 않는다. 이걸 이미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비인도적인 전쟁을 계속 치르면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여론이 조성될 거고 또 반유대인 정서 같은 것도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은 지금 여기에서 뭔가 복수에 불타는 이 어떤 국민 감정에 있어 가지고 자칫 나약해 보인다 그러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가 앞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웹더독이라 그러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니까 요즘의 어떤 대외 정책은 현대화 가지고 되게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국 우선이라는 이런 부분이 확고하다 보면은 국제사회 여론도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거. 이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고, 그로스만이라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엊그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 아주 의미 있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극우 통치와 안보 지상주의, 그다음에 어떤 인종 차별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극단적 나라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극우 정권이 20년째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아니 거기도 사회민주당이 있고 저 자유주의자들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극우 정권만 20년째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이 가장 세요. 여기에 이제 신정 일치 사회를 꿈꾸는 시오니즘 당이 연립 정권으로 참여해가지고 장관을 2자리를 먹었는데 그 2사람의 장관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집단 정서, 국가의 어떤 심성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설득을 하겠죠. 이제 오늘부터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쪽은 그렇다고 치고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아까도 지금 동맹은 휴지 조각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2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바이든까지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블링컨 장관이 그러니까 17일 날 어제 네타냐후 총리하고 8시간 회담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론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것도 2번이나 거듭다 가지고 경론인데. 미국 말을 안 듣고 있는 안 거네요. 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안 맥힌다. 미국 말은 뭐예요? 어느 정도 하고 끝내라? 미국 말은 이거예요. 첫째는 이번에 잡혀간 많게는 250명에 달한다는 인질 중에 미국인이 20명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상군 투입이니 뭐니 이런 건 한 달 이상 준비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인질 구출인데 인질 구출이 지금 전부 인질들이 분산돼 가지고 이게 행방을 작전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엔테베식 특수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또 네타냐후 총리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그런 특수작전을 선호하는 인물이고 한데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지금 검증이 되고 있어요. 판명이 나고 있다고. 예. 그러면은 이 하마스 측하고 인질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라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대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안 그러면 미국인도 죽고 프랑스인도 죽고 영국인도 죽어요. 지금 외국인이 많아요, 여기 예. 인질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 거는 이스라엘의 봉쇄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집트 쪽에서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그 국경 인근의 검문소에 다 대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차단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군사 무기로 살상이 안 되더라도 자연적으로 이제 인명 피해, 이걸 인도주의적 위기라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 문턱까지 와 있는데 일단은 봉쇄를 풀어라.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요구 24시간 안에 다 피난 가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민간인도 다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난 가는 고속도로도 파괴했어. 그리고 피난 가서 이집트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라파 검문소 일대에서 예. 그 구호 시설도 있고 대피소도 있고 잘하면 이집트에 임시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라파 검문소에서 폭격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얘기는 완전히 닭장 안에 그렇죠. 잡아 가두고 닭을 쥐구멍까지 막아놓은 거죠. 쥐구멍까지 다 막아놓고 그러는데 이런 비현실적으로 24시간 안에 대피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피난민이 약 60만 명입니다. 남쪽으로 가 있는. 그중에 40만 명이 그 대피 시설에 가 있고,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미 수용 용량의 한 8배, 9배 되는 40만 명이 거기 가가지고 아주 밀집된 생활을 하고 20만 명은 그마저도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요. 그러면은 지금 다급한 건 뭐냐면 봉쇄를 완화해라. 일단 구호물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완강하게 거부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은 하마스하고 일종의 약조 내지는 휴전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구호물자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건 못한다. 내가 우리 그러면 국민들 용납 안 할 거다. 지금 병원까지 그거죠. 폭격해서 500명 사망자 나게 했으면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지요,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작전은 사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법과 질서, 예. 즉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충격과 공포란 말이야. 이걸로 인해서 하마스가 민심 위반이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공포 작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없어질 수가 없는데 하마스는 조직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고 가치예요. 우리가 하마스라고 얘기할 때는 그 팔레스타인의 최고 엘리트가 여기에 참여하는 하나의 어떤 이 사회의 생태계이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 제거라는 그 뜻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를 군사작전의 목표로 삼아놨기 때문에 그 목표에 모든 걸 맞추다 보면은 결국은 국제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에게 도덕을 강요하지 마라. 모든 목적은 보복과 그걸로 통해 가지고 하마스의 완전 괴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아주 어려워진 겁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찾아냈는데 랜드 연구소에서 올해 5월에 하마스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이 중동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만든 건데 하마스는 괴멸시키지 마라. 그거 괴멸시키면 더 센 급진단체가 출현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하마스가 제일 좋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이 저자들 아마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봐요. 그게 지금 또 떠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미국의 판단이거든요. 인질 구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저기 시간을 벌고 인도적 위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쪽으로 미국이 긴급히 움직이고 얼마나 급했으면 이 출국 전에 저기 시진핑 주석한테 중국도 나서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중동 특사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미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이런 식의 그 저기 미국의 다급한 중국에 대한 요청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진핑 푸틴이 만나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 중동 문제에 대한 공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전체가 다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전부 달라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지만 혹시라도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서 마치 기독교 문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유태교잖아요.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그런데 유대교는 그야말로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을 구약이죠. 믿는 네. 그러니까 신약 예수 이후는 믿지 않는 네. 그런 유대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전쟁에 나오는 게 진멸이에요. 완전히 그냥 끝을 내버리는 거죠. 네. 무참하게 살육하고 진멸해버리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가 태어난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의 발상지인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무참하게 비인도적인 일을 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유대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잘 못 보고 있는 거다. 네. 그런 것을 좀 환기를 시켜드리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8시간이나 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해결을 할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레바논이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렇게 이슬람 지하드 세력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만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태로 인한 확전을 방지하는 중동 외교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목적인데, 근데 어제 다 취소됐어요. 요르단 팔레스타인 수반이 바이든 안 만나겠다고 일시에 다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병원 폭격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 미국 외교에 얼마나 위기냐 하면은 이제 미국 말도 안 먹혀 들어가게 생기니까 이스라엘의 돌출 행동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부정하고 이슬람 지하드 소행이라 그러지만 믿지 않는 눈치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넘어 그것을 초월해 중동 전체에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어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분쟁 해결을 넘어서 어떤 전체적인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통제불능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이제부터는 중동 질서 그 판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다 중동을 갈라치기 하고 유럽까지 갈라치기 한 게 친하마스 나라가 카타르하고 튀르키예요. 근데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예. 여긴 니들은 친하마스니까 안 돼 하고 주저앉혀놨고 하마스 편이 아닌 중동 국가들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요르단 국왕도 만나고 팔레스타인 수반도 만나고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빠지고 긴급해졌다 이게 지금 예. 상황이. 만약에 이번에 가가지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이제 당장 대선을 치러야 되는 바이든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할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서 얻어올 수 있는 성과라면 어떤 겁니까? 일단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예. 이번에 가서도 거듭거듭 그걸 강화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친분과 신뢰가 없는 나라는 말은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막상 갔는데 어떤 중동 평화의 어떤 주춧돌이랄까 어떤 그 하나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이든은 본격적인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네타냐후하고 바이든이 40년 친구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가 있는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팀이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끊임없는 이스라엘 지원을 확고히 이제 받아내고 그러면서 존중해주는 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까스로 진정은 되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미국이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질러진 일이 너무나 참혹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10,000명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폭격이 아니고 사망자가 어제 아침에 발표된 것 기준으로 약 2,400명. 그다음에 부상자가 9,000명이 넘어요. 합치면은 12,00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발생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어질 후유증과 그 참상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결정적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전이라도 막고 일단 더 큰 인도적 위기라도 막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리더십, 존재감에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실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해놓고 미국에 돌아와 본들 이제부터 공화당이 벼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공화당의 주춧돌은 마가라는 세력이에요. MAGA. 미국을 다시 쉬리하게. 예. 이 마가주의자들이 지금 거의 헤게모니를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친푸틴주의자고 반우크라이나주의자인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한테는 왜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 행동을 갖다가 당신이 가가지고 완화시키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면 거꾸로 된 추궁. 이번에 또 친이스라엘로 이 바이든을 공격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미국 정치도 이제 양면 전쟁에 부딪혀가지고 미국이 언제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른 건 2차 대전 이래로 언제 있습니까? 이 두 개의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공화당 내 소위 말하는 어떤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굉장히 바이든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거기에다 지금 임시 예산, 연방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행정부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얻어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휴전까지 가지고 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상황이. 예. 그러면 또 인지를 구출해 내올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직은. 어렵습니다. 뭐가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카드입니까? 일단은 하마스하고 협상을 요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안 되면 미국이라도 하마스와의 대화 통로를 찾아낼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미국 간의 전략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급한 게 뭐냐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을 달래는데 얼마나 설득이 안 되면 저렇게 나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이라든지 서방 인지를 구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텐데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오케이를 안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견이 노출이 될 거고 그러면 좀 더 다른 복잡한 양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는 지금 엄청난 이견이 노출되고 갈등이 생겼는데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겉포장만 해놓았대요. 그런데 지금 밑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근의 중동에 이슬람 지하드나 헤즈볼라가 지금은 이미 대응을 시사했고 이란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신정국가니까 그 양반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그랬어요.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들어갈 때부터 이란은 선제적 대응을 할 거다. 그런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대통령 그 수하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 예. 최고 지도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혁명 수비대가 저기 하마스의 스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거기가 강경파가 주로 저기 이 일반적인 어떤 그 공적 체계를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가 선언을 해놓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저기 사방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 2대가 갔는데 3번째 항공모함도 보낸다는 건 이건 이란 때문이거든. 이게 한쪽은 틀어 막으랴, 한쪽은 진정시키랴, 그 다음에 한쪽은 설득하랴, 이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저기 바이든이 계속 추진해왔던 중동의 새로운 판짜기, 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관계 정상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도 명색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뭔가는 가지고 나와야지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그 나올 수 있는 카드로 보십니까? 저는 일시적인 휴전이나 하마스와의 협상이 가장 큰 그 성과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듣는 척이라도 해주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다소 줄어드는 상황, 일종의 냉각기, 지금 단기적 성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 뵐 텐데 네. 그런 어떤 좀 확실한 변화가 손에 잡히면 좋겠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너무 암울한 것만 들리거든요. 지금 뭐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버틸 수 있는 게 나흘 닷새 이상 뭐 힘들다. 물도 식량도 다 바닥이 났고. 그리고 이제 피난을 하는데 이집트도 막고 지금 또 주변에서 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시오니즘당 그 저기 네타냐후하고 연립한당은 원래 팔레스타인 추방 정책이에요. 난민화거든요. 그래가지고 폭력, 강제 이주, 비인간화. 그래서 모든 아랍인은 유대인의 적이다. 이렇게 이미 그 어떤 랍비의 교훈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스라엘 자체에 어떤 극단화된, 그것도 극소수의 시온주의자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체 이스라엘을 뜻하고도 무관하다고. 그럼 망상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유발 하라리라든가 그로스만이라든가는 이스라엘의 지성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 반대에도 이스라엘 시민들이 지난번 60만 명의 시위를 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그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거세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연립정권에 참여 안 하던 야당들이 일시적으로는 협력을 하면서 네타냐후한테 이제 저기 바꿔라, 생각 바꿔라, 이러면서 공존을 주장하는 또 한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희망적인 징후들입니다. 예. 주말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예. 김종대의 레이더였습니다.